환시기 태석에 좌우를 남변하는 천치 있더니 그 불길한 자손이 백대를 겪음에 이에 가지가지 천형 병자를 낳았더라. 앞만 봐도 옆편내 얼굴이 왼쪽으로 좀 비뚤어진 것 같단 말이야. 쉿. 결혼한 지 한 달쯤 해서 처녀가 아닌 대신에 고리끼 전집을 한 권도 빼놓지 않고 독파했다는 처녀 이상의 보배가 송군을 동하게 하였고 지금 송군의 은근한 자랑거리리라. 결혼하였으니 자연 송군의 서가와 부인 순영씨, 이 순영이라는 이름자 밑에다 씨자를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내 가엾은 처지가 말하자면 이 소설을 쓰는 동기지. 순영씨의 서가가 합병할 밖에. 합병을 하고 보니 송군의 최근에 받은 고리끼 전집과 순영씨의 고색 창연한 고리끼 전집이 얼렸다. 결혼한 지 한 달쯤에서 송군은 드디어 자기가 받은 심판 고리끼 전집 한지를 내다 팔았다. 반만 먹세. 반은 옆에 내 갖다 주어야지. 지난달에 그 지경을 해놓아서 이달엔 아주 죽을 지경일세. 난 또 마누라 화장품이나 사다 주는 줄 알았네 그래요? 화장품? 앞만 봐도 옆편내 얼굴이라는 게 왼쪽으로 약간 삐뚤어졌다는 감이 없지 않단 말이야. 자네 4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다니 삐뚤어진 거 알고도 그랬나? 끝끝내 모르고도 그만두었나? 좋은 하늘의 별까지 똑똑히 잘 박힌 밤이 4년 전 첫여름 어느 날이었던지 방송국 넘어가는 길 성벽에 가 기대선 순영의 얼굴은 월광송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항나적삼 성긴 구멍으로 순영의 소맥빛 호흡이 드나드는 것을 나는 내 가장 인색한 원근법에 의하여서도 썩 가쁘게 느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민첩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순영의 입술을 건드리나? 나는 약 3분가량의 지도를 설계하였다. 우선 나는 순영의 정면으로 다가서 보는 수밖에. 그때 나는 참 이상한 것을 느꼈다. 월광 속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순영의 얼굴이 웬일인지 왼쪽으로 좀 비뚤어져 보이는 것이다. 나는 큰 범죄나 한 사람처럼 냉큼 바른 편으로 비켜섰다. 나의 그런 불손한 시각을 정정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위치의 분리로 말미암아서도 나는 순영의 입술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실로 4년 전 첫 여름 어느 별빛 좋은 밤 경관이 무엇하러 왔는지 왔다. 나는 삼천포읍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순영은 회령읍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다. 내 그 인색한 원근법이 일사천리지세로 남북 2500리라는 거리를 급조하여 나와 순영 사이에다 펴놓는다. 순영의 얼굴에서 순간 월광이 사라졌다. 아내가 삼천포에서 편지를 했다. 곧 돌아가게 됐는지 좀 지체가 됐는지 지금 같아서는 도무지 짐작이 서지 않는단다. 내 승낙 없이 한 아내의 외출이다. 고물 장수를 불러다가 아내가 벗어놓고 간 버선짝까지 모조리 팔아먹으려다가 아내가 10중에 5은 돌아올 것 같았고 10중에 5은 안 돌아올 것 같았고 해서
사실 또 가래떼자 갈 데가 있는 바 아니라 에라 자빠져서 어디 오나 안 오나 기다려 보자꾸나 싶어서 나는 저녁이면 윤군을 이용해서는 순영이 있는 바 모르코에를 불이 나게 드나들었다. 아내가 달아났다는 궁상이 술 먹는 남자에게는 술 먹기 좋은 구실이다. 10중 5은 아내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눈치를 눈꼽만큼이라도 거죽에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내 조금도 슬프지 않은 슬픔을 제주껏 과장해서 순영의 동정심을 끌기에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던적스러운 청승이 결국 순영을 어찌할 수도 없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순영은 광주로 갔다. 가던 날 순영은 나에게 술을 먹였다. 나는 그의 치맛자락을 잡아 찢고 싶었다. 나는 울었다. 인생은 허무하외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순영은 이것은 아마 술이 부족해서 그러나 보다고 여기고 맥주 한 병을 더 청하는 것이었다. 반년 동안 나는 순영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에 10중 5으로 아내가 돌아왔다. 나는 이 아내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나는 전에 열갑절이나 사랑할 수 있었다. 내 순영에게 향하여 잔뜩 곪은 애정이 이에 순영이 돌아오기 전에 터져버린 것이다. 아내는 이런 나를 넘보기 시작했다. 반년 만에 돌아온 순영이 돌아서서 침을 탁 베앗는다. 반년 동안 외출했던 아내를 말 한마디 없이 도로 맞은 내 얼굴 위에다. 부질없는 세월이 4년 흘렀다. 아내의 두 번째 외출은 10중 5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내 고독을 1급 1원 40전과 바꾸었다. 인쇄공장 우중충한 속에서 활자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생활을 찍어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순영이 그의 일터를 옮기는 대로 어디까지든지 쫓아다니지 않을 수 없었다. 1급 1원 40전에 팔아버린 내 생활에 그래도 얼마간 기꺼운 시간이 있었다. 그것은 오직 순영 앞에서 술잔을 주무르는 동안뿐이었다. 그러나 한 번 돌아선 순영의 마음은, 아니, 한 번도 나를 향하지 않은 순영의 마음은 남북 2500리와 같이 차디찬 거리 저편의 것이었다. 그 차디찬 거리 이편에는 늘 나와 나처럼 고독한 송군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나는 이미 순영 앞에서 내 고독을 호소할 수조차 없어졌다. 나는 송군의 고독을 빌려다가 순영 앞에서 울었다. 송군의 직업은 송군의 양심이 증발해버린 뒤의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몹시 고민하였다.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하다. 나는 이런 송군의 불행을 이용하여 내 슬픔을 입증시켜 보느라고 실로 1000만어의 단어를 허비했다. 순영의 얼굴에는 봄다운 홍조가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어느 틈엔지 나 자신의 위치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다. 필사의 노력으로 겨우 내 위치를 다시 탈환했을 때는 이미 송 선생님이세요? 이상 씨하고 같이 오늘 밤 좀 놀러 오세요. 네? 이런 전화가 끝난 뒤였다. 송구는 상반기 상여금을 받았노라고 한 잔 먹잔다. 먹었다. 취했다. 몽롱한 가운데서 나는
이 땅을 떠나리라 생각했다. 멀리 동경으로 가버리리라. 갈 테야, 갈 테야, 가버릴 테야, 동경으로. 아이도 놀다 가세요. 벌써 가시면 주무시나요? 네? 송 선생님. 송 선생님은 점을 쳐다보나 보다. 괴는 이상에게 고기를 대접하라. 이렇게 나온 모양이다. 그래서 송구는 나보다도 먼저 일어섰다. 자동차를 타자는 것이다. 나는 한사코 말렸다. 그의 재정을 생각해서도 나는 그를 그의 하수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하숙 2층 그의 방에서 그는 몹시 개웠다. 마일간 맥주만이 올라왔다. 나는 송군을 청결하기 위하여 1시간을 진땀을 흘렸다. 그를 눕히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6월의 밤바람이 아카시아의 향기를 가지고 내 피곤한 피부를 간지르는 것이었다. 나는 멕시코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토하면서 울고 울다가 잠이 든 송군을 생각했다. 순영에게 전화나 걸어볼까? 순영이? 나 상이야. 송군 집에 잘 갖다 두었으니 안심할 일. 오늘은 어쩐지 그냥 울적해서 견딜 수가 없단다. 집으로 가 일찍 잠이나 자리라 했는데 멕시코에. 와도 좋지. 할 이야기도 좀 있고. 조용히 마주보는 순영의 얼굴에는 4년 동안에 확실히 피로의 자취가 늘어 보였다. 직업에 대한 극도의 염증을 순영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호소한다. 나는 정색하고 송군과 결혼하지? 응? 그야말로 송군은 지금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요. 송군이 가진 양심, 그와 배치되는 현실의 박해로 말미암은 갈등, 자살하고 싶은 고민을 누가 알아주나? 송 선생님이 불현듯이 만나 뵙고 싶군요. 10분 후 나와 순영이 송군 방 미닫이를 열었을 때 자살하고 싶은 송군의 고민은 사실화하여 우리들 눈앞에 놓여져 있었다. 아로나르 36개의 공동 곁에 이상의 주소와 순영의 주소가 적힌 종이 조각이 한 자루 칼보다도 더 냉담한 촉각을 내쏘면서 무엇을 재촉하는 듯이 놓여 있었다. 나는 밤 깊은 거리를 무릎이 척척 접히도록 쏘다녀 보았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명은 병원을 가진 의사에게 있어서 마작의 폐 한 조각, 한 컵의 맥주보다도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1시간 만에 나는 그냥 돌아왔다. 순영은 쩡쩡 천정이 울리도록 코를 골며 인사불성된 송군 위에 엎드려 입술이 파르스레하다. 어쨌든 나는 코 고는 사체를 업어내려 자동차에 실었다. 그리고 단숨에 의전 병원으로 달렸다. 한 마리의 셰퍼드와 2사람의 간호부와 한 분의 의사가 3사람의 환자를 맞아주었다. 독약은 위에서 아직 얼마밖에 흡수되지 않았다. 생명에는 별조가 없으나 1시간에 한 번씩 강심제 주사를 맞아야겠고 또 이 밤중에 별달리 어쩌는 도리도 없고 해서 입원했다. 시계를 들고 송군의 어지러운 손목을 잡아 맥박을 계산하면서 한밤을 새라는 의사의 명령이었다. 맥박은 130을 드나들면서 곤두박질을 친다. 순영은 자기도 밤을 새우겠다는 것을 나는 굳이 보냈다. 가서 자고 아침에 일찍 와요. 그래야
아침에 내가 좀 자지. 둘이 다 지쳐버리면 큰일 아냐? 동이 훤히 터왔다. 복도로 유령 같은 입원 환자의 발자국 소리가 잦아간다. 수도는 쏴, 기침은 쿨룩쿨룩, 어린애는 으아. 거기는 완연 석탄산수 냄새나는 활지옥에 틀림이 없었다. 맥박은 100을 조금 넘나 보다. 병원 문이 열리면서 순영은 왔다. 조그만 보따리 속에는 송군을 위한 깨끗한 네이 한 벌이 들어있었다. 나는 소태같이 써들어오는 입을 수도에 가서 양치질했다. 내가 밥을 먹고 와도 송군은 역시 깨지 않은 채다. 오전 중에 송군 회사에 전화를 걸고 이번 수속도 끝내고 내가 있는 공장에도 전화를 걸고 하느라고 나는 병실에 없었다. 오후 2시쯤에서야 겨우 병실로 돌아와 보니 두 사람은 손을 맞붙들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당장의 눈에서 불이 번쩍 나면서 망신, 아니, 나는 대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순간 나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다. 얼마든지 나 자신에 매질하고 싶었고 침뱉으며 조소하여 주고 싶었다. 나는 커다란 목소리로 자네는 미친놈인가? 그럼 천치인가? 그럼 극악무도한 사기 아닌가? 부처님 허리토막인가? 이렇게 부르짖는 외에 나는 내 맵시를 수습하는 도리가 없지 않은가? 울음이 곧 터질 것 같았다. 지난밤에 풀린 아랫도리가 덜덜 떨려 들어왔다. 태산이 무너지는 줄만 알고 나는 10년 감수를 하다시피 했네. 그래, 이 병실 어느 구석에 쥐 한 마리나 있단 말인가 없단 말인가. 순영은 창백한 얼굴을 푹 숙이고 있다. 송구는 우는 것도 같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면서 미안하이. 나는 이 이상 더 방 안에 머무를 의무도 필요도 없어진 것을 느꼈다. 병실 뒤 종친부로 통하는 곳에 무성한 화단이 있다. 슬리퍼를 입은 채 나는 그 화단 있는 곳으로 나갔다. 이름 모를 가지가지 서양 화초가 6월 볕 아래 피어 어루어졌다. 하나같이 향기 없는 색채만의 꽃들. 그러나 그 남극적인 정열이 애타게 목말라서 벌들과 몇 사람의 환자가 화단 속을 초조히 거니는 것이었다. 어째서 나는 하는 족족 이따위 못난 짓밖에 못하나. 그렇지만 이 허리가 부러질 희극도 이제 아마 어떻게 종막이 되었나 보다. 잔디 위에 앉아서 볕을 쬐었다. 피로가 일시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눈이 스르르 저절로 감기면서 사지가 노곤해 들어온다. 다리를 쭉 뻗고 이번에야말로 동경으로 가버리리라. 잔디 위에는 곳곳이 가재와 붕대 끄트러기가 널려 있었다. 순간 먹은 것을 당장에라도 개우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 극도의 오해감이 오관을 스쳤다. 동시에 그 불붙는 듯한 열대성 식물들이 푸념한 화판조차가 무서운 독을 품은 요화로 변해 보였다. 건드리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져서 뭉청뭉청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마누라 얼굴이 왼쪽으로 비뚤어져 보이거든 슬쩍 바른 쪽으로 한번 비켜서 보게나.
자네 마누라가 회령서 났다는 거 그거 정말이던가? 요샌 또 블라디보스톡에서 났다고 그러던데. 내 무슨 수작인지 모르지. 그래, 난 동경서 났다고 그랬지. 좀 더 멀찌감치 해둘 걸 그랬나 봐. 블라디보스톡하고 동경이면 남북이 1만 리로구나. 굉장한 거리다. 자꾸 비뚤어졌다고 그랬더니 요샌 곧 화를 내대. 아까 바른 쪽으로 비켜서란 소리는 괜한 소리고, 비켜서기 전에 자네 시각을 정정, 그 때문에 다른 물건이 죄다 바른 쪽으로 비뚤어져 보이더라도 사랑하는 아내 얼굴이 똑바로만 보인다면 시각의 직능은 그만 아닌가? 그러면 자연 그 블라디보스톡 동경 사이 남북 만리거리도 배제처럼 바싹 맞다가 서고 말 테니